오류 없이 온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페리티 비트라는 거니까요. 이미지 쪽에 톡이 굉장히 크림되고 없지 않네?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비트 스트림을 보내면서 아까 체크성은 여러 개를 보내고 그 전체에 대한 합을 나중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에 뭔가 비트 하나씩을 더 붙여서 보내서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오드 페리티, 이븐 페리티 이런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 앞에 것들 보면은 1의 개수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을 붙여서 홀수면 여기는 이 경우 홀수면 0을 붙여서 보내고 짝수면 뭐 1을 붙여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0 또는 1을 하나씩 더 붙여서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1이 3개잖아요. 그래서 0을 붙여서 보냈다 했을 때 받으면서 0011이 아니라 1100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비트가 사실 바뀐 거잖아요. 하지만 1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페리티 값으로는 비트가 바뀌어서 왔는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아까 체크감도 마찬가지예요. 더한 반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비트들이 서로 이제 바뀌어져 있거나 했을 때 그 오류까지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 단순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 어쨌든 어떤 일정 단위를 보내면서 페리티 비트 하나씩을 더 보태서 보내서 바로 그 단위별로 체크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CRC 얘기 들어볼까요? CRC는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 자고요. 이거는 앞에 그 두 개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그런 방식. 예, 이것도 알고리즘이 살짝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서 그림으로만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 비트 스트림이 이제 오리지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CRC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체크섬이라고 말을 해놨죠.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는 방법이 그 비트 열을 넣고 특정한 비트 값으로 걔를 나눠요. 나눠서 그 남은 나머지 값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한 것을 원래 이 비트와 함께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값을 다시 또 나누기를 해봐요. 나누기를 했을 때 딱 0, 딱 떨어지면 이 비트열이 변조되지 않고 온 거고 다른 값이 나오게 되면 결국 중간에 변조된다라고 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좀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볼 수 있는 좀 더 고도화된 그런 방식이다. 자,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 가지 방식이 전부 다 데이터를 통일할 때 보내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가는 동안 변조되지 않고 왔나 이걸 확인하기 위한 사실 방법인데 똑같은 방식을 기록 매체 여기에 지금 어떤 CD라든가 하드디스크에 바리아블 파일 같은 거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체 자체가 온전하냐,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인가 이걸 확인하는 데 쓸 수는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비트 스트림들에 대해서 체크성을 구해서 따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체크성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체크성 값을 같은가 비교를 해본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신에 사용하는 검증 기법을 똑같이 기록 매체에 들어가 있는 비트 스트림들이
옛날 대비 지금 변했나 안 변했나 이런 걸 확인하는 데도 그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 이런 것까지 시험지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표준하고 검정에서 주로 기록에 오면서 채용 시험이 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46페이지로 가도 되겠습니다. 전자서명이에요.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전자서명의 용도가 뭐였죠? 우리가 어떤 전자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전자서명을 붙인다.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어쨌든 그 보관할 때도 뭔가 이렇게 기록물에 뭔가 이렇게 전자서명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기한할 때도 붙인단 말이죠. 내가 작성했다. 그 전자서명에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신원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용도는 그 문서의 무결성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내가 누구다. 왜냐면 서명이니까 그 어떤 기관이다 또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임과 동시에 그 전자서명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에다 하는 서명은 그게 그래픽이잖아요. 모양인데 전자서명은 비트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비트의 값인데 그 값을 이용해서 현재 만든 그 문서의 내용이 어느 시점에 옛날 만들던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봐야겠죠. 책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서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전자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붙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시함수 한번 설명을 했었죠. 해시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있다. 그 함수의 특징은 뭐였어요? 어떤 이 전자문서가 한 리터도 다르면 해시함수를 적용한 결과값, 해시키라고 얘기하는데 해시키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전자문서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해시함수를 적용한 해시 값이 무형이 같은 가능성이 0은 아니에요. 0은 아닌데 굉장히 적다는 거죠. 굉장히 고도의 수학적 함수다. 전자문서를 입력을 하여 해시함수를 적용하고 나면 짧은 예를 들면 128바이트 비트라든가 256 비트라든가 이 정도의 좀 짧은 크기의 어떤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은 함수면 항상 고정 길이에 같은 길이의 비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값을 개인 키로 암호화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키는 우리는 이제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서명을 하니까 내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내가 이제 지정한 요즘 휴대폰에 하기도 하고 USB에 하기도 하고 PC에 하드디스크 하기도 하잖아요. 위치를 지정해주면 거기에 공인인증서 하고 나의 개인 키가 와 있거든요. 그 키를 이용해서 이 값을 암호화를 시켜요. 그럼 그 결과가 전자서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자문서에서 키값을 뽑았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암호화를 시켰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전자서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문서를 어딘가 보낼 때 서명을 붙여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전자문서와 이 전자서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키는 빼고요. 여기 공인인증서, 그 인증서도 같이 가게 돼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아, 이거 정말 그 사람이 보낸 거 맞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서가 중간에 위조되진 않았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검증할 필요는 없죠. 이게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검증을 해주니까. 일단 이 전자서명이 와 있으니까 이 전자서명은 이게 암호화돼서 온 거잖아요. 그 얘를 암호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풀 때는 얘와 같이 온 공개키가 같이 와요. 이건 공개되는 키예요. 같이 온 공개키로 이 암호를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놓고 이 전자문서도 같이 왔으니까 이 전자문서를 다시 해시함수를 적용시켜서 메시지를 또 뽑아내는 거죠.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같이 온 전자설명을 복호한 그 값하고 새로 뽑아낸 해시 값하고 같은가를 비교하는 거죠. 같으면 이 문서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값이 다르면 이 문서와 이 문서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결한 상태로 왔다라고 보는 거고, 전자설명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여기 이제 개인 키, 뭐 공개 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증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에,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끝부분에 같이 온 인증서가 지금 유효한 상태인가를 공인인증서 발행 기간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우리는 대개 한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자서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하면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인증서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본적인 전자서명의 그 생성이나 검증 과정이 된 거고, 공인 인증서 기반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 현재 같이 온 인증서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줄 때.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1년 또는 2년, 제가 쓰는 건 1년마다 하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이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기록물이 만들어질 때 거의 전자서명을 붙여놨어요. 거기 뭐 인증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인증서의 그 목적은 전자서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유통할 때예요. 내가 모바일 뱅킹을 한다거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빼서 어디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거기 내 계좌 정보, 비밀번호 정보 뭐 엄청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냈는데 누군가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가지고 내 비밀을 다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도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받은 쪽에서 내가 보낸 정보 그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내가 10만 원을 이체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확 정보를 1억으로 고쳐버렸어요. 근데 내 계좌에서 1억이 빠져나가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이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무결하게 그대로 갔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전자서명을 붙여서 이렇게 딱 보내면 받는 은행이 내가 보낸 그대로인가, 내가 정말 보냈나 하는 거를 인증서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통해서 무결성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전자적인 트랜잭션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반인데, 우리가 이제 이 전자서명을 장기 보존해서 이제 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전자서명이 부스트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10년, 20년, 100년 보관을 하다 보니까 10년 뒤에 그 문서가 그때 그 문서 맞아?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그거 그 사람이 작성한 거 맞아? 그때 그 문서 맞아? 이거를 전자서명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서명의 그 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통 시에 쓴다는 거는 내가 지금 바로 전자서명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고 거기서 바로 검증이 되잖아요. 거의 그 1초 내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 검증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해야 되는데, 인증서 기반으로 가고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제 더 만들게 된 게 388페이지에 전자서명 인증서의 장기 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돼요.
만료된 인증서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물에 붙어있는 전자서명에 딸려있는 인증서들은 다 수집을 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년 뒤, 100년 뒤에도 검증을 할 때 그 인증서 정보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인증서를 발급해준 기관들은 그거 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국가기록, 이 장기 검증 서버를 구축하고 거기에 폐기된 인증서를 잘 모아놓고 그걸 검증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증서 기반의 이런 검증을 필요도 좀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약간 연구 중입니다. 서울교육을 RSP 하면서 이런 것을 문제 제기 좀 하고 좀 심플한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자서명 구조는 가는데 인증서 기반, 공인 인증서 기반은 좀 빼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빼면 장기검증 서버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는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가보면 첫 번째 주에 타임 스탬프 뭐 이런 표현 나오죠. 타임 스탬프 토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록물이 우리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또 뭐 장기보존 포맷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된 시점이 언제냐, 이런 시점 정보, 어떤 일을 관리 행위를 한 시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기록물을 철학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언제 이관했냐? 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언제 이관했냐 하는 그 시점 정보. 그런 시점 정보를 여러분 법령을 보시면 이관할 때는 포맷 변화를 하고 거기 전자서명과 시점 정보를 시점 확인 정보를 넣어서 포맷 이렇게 장기보존 포맷을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점 정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거에 의미 자체를 보면 이건 시각이 정답일 거예요. 시각에 대한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연원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기록물을 만들었어요. 2016년 오늘이 6월 2일 며칠이에요? 3일 오후 8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 기록물을.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기록물을 만들었어요. 다시. A라는 문서를 만들고 B라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에 똑같이 이 날짜가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저 날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2016년 6월 3일 오후 8시는 우리는 지금 여기 맞잖아요. 지금 8시 다 돼가잖아요. 지금 만들면 요 시각 정보가 적힐 텐데 미국은 아직 이 날짜가 되려면 열몇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구상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타임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항상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표준 시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표준 시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PC에 여기 보면 밑에 오후 7시 54분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시계죠. 그리고 옛날 휴대폰에 시각이 뜨잖아요. 옛날에는 딱 어떤 정시가 되면 이렇게 울리게 알람 울리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휴대폰마다 다르다 시간. 몇 초 뒤에 울리는 시계도 있고 막 이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동기화를 잘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지금 현재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가 하는 그 시각은 국제적으로 딱 하나여야 해요. 표준 시각은 딱 하나여야 해요.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정보들을 계속 동기화시켜서 계속 각 나라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사용하고 우리나라 금융결제원 같은 데서 그 시각 정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각 정보는 정말 표준화되고 정말 정확한 그 시각이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컴퓨터에 내가 시각 날짜를 어디로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은 이 컴퓨터 시계에 맞춰서 날짜 정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 시각 정보를 표준화시켜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홍수 높였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는데 임시 버전이라서 6개월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더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컴퓨터 시계를 뒤로 돌려놓는 거야. 계속 6개월이 안 되게. 그러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과제물을 여러분이 내야 되는데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메일을 보낼 때 그 시각 정보가 그 보낸 사람의 그 서버나 그쪽 시스템 시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첨부 이메일 보낸 시간은 어쩔 수 없는데 첨부 파일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첨부 파일에 붙은 그 파일이 바로 직전에서 보낸 거는 내가 너무 늦게 낸 거야. 그러면은 그 첨부 파일에 들어가는 붙어 이렇게 시각 정보를 옛날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 컴퓨터를 옛날 시간에 돌려놓는 거야. 돌려놓고 파일을 만드는 거야. 옛날 시제를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 작업은 옛날에 끝냈는데 내일만 저한테 늦게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숙제를 제시간 했다. 이렇게 이제 치팅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휴대폰 거의 상당히 굉장히 지금 표준시에 맞춰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모든 서버들도 그런 표준시에 다 맞춰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져요. 이유는 그런 거죠. 어떤 거래를 할 때도 우리 이제 기록물도 그렇고 그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자체 서버에 있는 시간 적어놓는 거는 증빙이 안 돼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각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타임스탬프를 이제 관리하는 그 기관에 내 전자문서를 보내요. 보내면 그 기관에서 그래 이런 문서가 그래 너네 기관에서 이 시점이 있었어. 그래서 시각 정보에 대한 이 시각에 그 문서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타임스탬프 토큰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문서에 그 토큰을 붙여가지고 타임스탬프로 그걸 붙여서 정말 이 시각에 그 존재했었음을 제3의 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유통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역시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할 때도 이게 그 시점에 만들어진 거다, 이게 그 시점에 이관이 된 거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 토큰 받아가지고 그 전자기록물 안에 그 장기기록 포맷 안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물도 어쨌든 그런 이게 언제 그런 관리를 받았는지는 정확한 시간이 중요하다,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그것과 그냥 그게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외부 기관에 타임스탬프 토큰을 받도록 조치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352페이지에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국가기록원 그 지침 수준에서 좀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참조해서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캐닝 할 때, 또는 디지털화 할 때,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300dpi, 600dpi 이상으로 해라라든가, 그 다음에 해상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걔를 저장할 때 파일 포맷을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어떤 기준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표준은 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사진, 흑백 사진이나 인화된 사진, 또는 이제 슬라이드, 필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진 종류, 또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테이프나 이런 거에 담겨져 있는 걸 디지털 포맷으로 바꿔줄 때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 뭐 MKV로 해라, 어떤 정도의 해상도나 뭐 이런 고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는 쉽지 못했던 건데 그런 새로 나온 지침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시청각 경로에 대한 디지털화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절
358페이지 3절 내용인데 5장 3절에서는 업무 연속성과 위험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대부분은 그동안 국가기록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3장 3절의 두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ISO 31000이 위험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 표준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참조를 하고 세 번째 371페이지에 가보면 드라큘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유럽 쪽에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데이터센터 아카이브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신뢰성 있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취약점이 뭘까를 좀 미리 좀 찾아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논의하다가 드라큘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객체를 진본인 상태로 이해 가능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위험 요소를 좀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는 건 그 덕스 매뉴얼에서 봤었죠. 위험 요소 평가할 때 어떻게 봤었어요? 위험 요소 하나하나마다 얘가 발생할 가능성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충격적일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거를 통해서 시비리티라고 해서 이제 위험도를 평가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위험 요소를 뽑아내고 좀 위험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고 하지만 발생했을 때 예방을 안 되는 수도 발생할 수도 있죠.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372페이지에 보면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뭐 78개가 하는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위험 요소라고 생각되는 건 실제로 위험을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정의를 쭉 해놨었어요. 제가 국가기록원 쪽에 그 드라큘라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국가기록원의 업무도 살펴보면서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번 정해봤고 그중에 좀 핵심 좀 고위험도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내용, 그다음에 사후 조치하는 방안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국가기록원 중에 작업한 결과가 380페이지, 381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본 거고 38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위험 요소 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죠. 3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차 사업으로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과 관련돼서 그 업무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좀 설계를 했었고 그 설계한 내용을 지금 385페이지 보는 거는 IDF 제로라고 하는 모델링 기법이고 이거 우리 같이 봤었죠? 인터파레스 프로젝트 결과물 보면서 실제로 IDF 제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업무 전체에 대한 내용은 386페이지, 387페이지 나와있는 거가 같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되게 좀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2008년도에 2008년도면 이제 2008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정리가 끝난 2008년 후반기쯤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기록물을 갖고 있는 기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디지털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될 걸 다 잘 갖추고 있는 거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거냐, 보완을 해야 된다면 뭘 보완해야 되냐 하는 거를 이제 진단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주로 이제 봤던 게 3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 연구에서는 국제 모범 기준으로 ISO 14715의 참조 무용을 살펴봤고, TNA 데이터 아카이브에서의 자가 진단 사례도 봤고, 그 뒤에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심사점 인증 기준 및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제목이 좀 길죠? Trustworthy Repositories Audit and Certification Criteria and Checklist. 이거 줄여서 트랙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트랙 내용을 좀 봤었고요. 그리고 BCC 내용하고 앞에서 봤던 도안부라까지 다 전체를 다 읽어보고, 기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기록관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 저장소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다 뽑았죠. 그러면 실제로 평가를 했어요. 이제 평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적게 하고, 그 등급을 스스로 체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전체 업무 영역을 진단을 했었고요. 쉽지가 않죠. 업무 담당자들한테 이런 걸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설명도 가서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증거서를 내라 라고 하니까 그럼 뭘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업무를 한다면 그 업무가 절차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 절차에서 나와야 되는 기록관리자가 남겨야 되는 기록물들, 그런 문서들 이런 게 좀 많이 미비한 점이 좀 발견이 됐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런 점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저기 기록관 연구에 논문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한 연구 보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은 빠른 속도 다 살펴봤습니다. 초기에 이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다음 학기에 이제 들어오는 30기가 되나요? 30기 학생들은 이렇게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좀 더 짧게 하긴 했지만 저 동영상 보고 예습해오게 할 거고 토론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행운하죠? 그나마 어쨌든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 학기가 기대가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음 기회가 닿으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동영상을 더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저희 향후의 과제이고요. 지금 전체 교과서 커버하는 거는 마치고, 그러면 다음 주는 특강이고, 그 다음 주는 기말고사거든요. 기말고사 시험은 두 파트로 나눌 건데, 한 파트는 한 20분 정도? 20분. 핵심 키워드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문제들을 낼 거예요. 이거는 이 교재를 덮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한 20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20분 뒤에는 오픈북으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오픈북은 뭐 논술 문제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죠. 시험을 답안 제출하는 거는 아까 20분짜리 보는 거는 하루 나눠주고 답 쓰고 20분 뒤에 바로 거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냥 자성까지 내는 걸로 하시고. 튀겨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 고통스러운가요? 자성까지 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뭐 그래도 좀 많이 읽어오는 게 문제를 봤을 때 빨리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특강 꼭 나오셔야 돼요. 일학 기차 분들은 그 학기별 그 아카이빙 주제별 아카이빙하는 과제 8월 마지막까지 시스템에 탑재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니까 빠지지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 특강 때 봐요. 네. 네.